매주 책을 읽고 매주 방송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녹화해서 무편집으로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2시간 철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굿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1권을 저희가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는 마키아벨리와 홉스를 다뤘습니다. 국가 얘기,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저희가. 음, 이번 시간에는 제9장 의심과 믿음, 중심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이고요. 데카르트, 드디어 데카르트 나왔습니다. 근대를 여는 철학자 하면 데카르트 유명하거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413쪽이고요. 1.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와 이성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414쪽 넘어갈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데카르트는 새로운 것의 대변자인 동시에 낡은 것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것을 일소하고 철학을 새롭고 확실한 토대 위에 정초하고자 하였으나 동시에 그의 사상은 무엇보다 그의 신존재 증명에서 볼 수 있듯이 스컬라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이게 데카르트의 한계와 가능성이랄까? 다 보여주고 있죠. 음. 데카르트가 보기에 철학은 끝없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오직 확실한 것은 연역적인 수학적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연역 체계를 자신의 과학적 이상으로 삼았다. 음. 철학이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같은 연역 체계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참인 전제들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역 체계에서 전제들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우면 결론들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서도 이미 얘기 많이 했었죠. 대전제가 틀리면 뒤에 있는 건 다 틀립니다. 연역법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 확실히 이걸 쓰신 그 닐스 길리의 곤나르 시르베키가 귀납법, 연역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자 자체가. 그런 맥락으로 이 서양 철학사를 봐도 다 꿰뚫러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415쪽 방법적 회의는 회의를 방법적으로 하는 거죠. 음, 방법적 회의, 방법적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의는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명제를 걸러내는 수단이다. 이 논리성, 논리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들을 찾는 게 데카르트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데카르트한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들을 연역 체계의 전제, 대전제겠죠?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적 회의의 목적은 이성적으로 정당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것 혹은 그럴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긴 이성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이 문장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 방법적 회의는 연역적 철학 체계의 전제가 될 수 없는 모든 진술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연역법이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거고, 어, 데카르트에게 방법적 회의는 이게 근데 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의 전제로 모든 생각이 그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잖아요. 대전제만 확실히 세워 놓으면 대전제만 확실하면 다른 건 다 풀리게 돼 있어 이미. 이 사람은 그래서 되게 합리주의자예요. 대전제만 확실하면 다른 건 다 문제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 생각이 그런 거죠 가만히 보면. 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확실한 전제들을 갖는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유 주체는 가령 연구자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혼자 생각하는 개인이다. 요것도 중요하죠. 근대에 들어서 개인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홉스, 마키아벨리도 홉스가 그랬죠.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어요. 사회 계약을 개인이. 이때부터 개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도 보면 사유하는 주체는 누구다? 개인이다. 내가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거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의문에 대한 해답, 즉 회의를 종료시키는 의심을 종결시키는 확실성이 생각하는 개인의 확실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다룰 겁니다. 본격적으로. 음. 자, 아래 그 416쪽에 주석 1번을 볼게요. 생각하는 개인이 인식론적 출발점이라는 생각은 합리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 모두를 포함하여 근대 초기의 대부분의 철학의 특징이다. 어, 인식이 간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인터 서브젝티브라고 나오네요.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해겔과 연구자 공동체와 과학 지식의 진보에 관심을 가졌던 퍼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의 단계에서야 비로소 전면에 등장하였다. 동시에 인식이 우리가 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헤겔, 막스로부터 퍼스를 거쳐 비트겐슈타인에 이르면서 점차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니체로부터 소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까지 이르는 비교적 최근의 시기에는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이 점차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아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데카르트가 의심한 회의한 목록도를 볼게요.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전개했는가? 이걸 데카르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1번. 먼저 그는 철학적 전통을 다룬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한 모든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한 것을 회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가? 데카르트는 그렇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단순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죠. 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막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어. 자, 이제 철학적 전통 나열이 됐어요. 자, 근데 2번. 그러면 우리의 감각은 어떤가? 이거 감각에 대한 논증이 나오는데 감각은 못 믿죠. 감각은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믿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음. 근데 이 417쪽에 보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감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감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각으로 그 감각을 또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감각도 또 다른 감각으로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무한히 인제 계속 감각이 감각을 인식하게 가겠죠? 논리적으로 모든 감각 인상은 의심될 수 있다. 우리의 감각은 연역적 철학 체계를 위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전제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감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3번. 우리가 그럼 꿈꾸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가 꿈꾸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우리가 깨어 있는지 꿈꾸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입니다, 3번이. 그다음에 4번. 우리는 하나의 논증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다른 논증들 외에 가진 것이 없다. 논증을 검증하기 위해 논증을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논증도 오류일 수 있죠. 우리는 논리적 논증들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까지 갔어요. 데카르트에 의하면 철학, 감각,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고 논증 자체 모두가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럼 믿을 게 없죠. 어. 이게 다 기각이 됐으니까. 419쪽에 가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야, 만약에 악의적인 악마가 있다고 치자. 어. 그 악마가 우리를 속이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막 눈 감고 인제 어떤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었더니 그 의자에서 깨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음. 이 세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럼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있냐. 데카르트는 있다고 말한다. 어. 이게 참 뭐냐면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의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내가 의심하는데 이건 내가 있잖아. 음. 이거 정말 유명한 논증이죠. 이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해. 나는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응. 거부할 수 없는 통찰이다. 부인할 수 없는 통찰인데 여기까지 이제 본 거예요. 자, 이제 선영님의 얘기를 한번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게 봤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데카르트의 이런 생각의 전개를? 아, 근데 되게 막 그 1, 2, 3, 4번 네네. 전개 보면서 되게 진짜 이 우리가 그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정말 정말 많은 의심 속에 탄생했구나 음, 이 음.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도 이제 기질상 아까 홉스는 좀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 이 데카르트도 만만치 않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철학자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예민하고 뭔가 하여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그런 머리 아파. 그런 게 있죠. 응. 그다음에 이제 420조 신과 합리주의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데 신을 끌어들여요. 이게 중세의 그 잔재, 스콜라 철학의 잔재죠. 지금 방금까지 봤던 그 철학적 전개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전제한다의 명제가 나오기까지의 전개들은 되게 근대적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신을 끌어들이는 이 부분은 되게 중세적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되게 이중적인 면인데 현대 철학자들은 신을 잘 안 끌어들이잖아요. 어, 데카르트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음. 그러면서 이제 420쪽에 나오는 그 논쟁이 있잖아요. 신이 왜 존재하는지. 완전한 존재의 개념. 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완전한 존재가 존재해야 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선영님은? 이거 예전에도 이런 신존재 증명 나왔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예, 보면. 결국 신을 끌어들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완전한 신은 예, 안 신을 안 믿으니까 믿으니까 저는 완전한 음, 신은 인간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런 논리거든요. 논리가 네. 신 자체를 있다고 안 믿잖아요, 선생님은. 이런 근데 논리를 여기 근데 읽어도. 완전한 존재 저요? 신 음. 있다고 믿는데? 아, 그래요? 이게 다 설득이 되시나요? 이런 데카르트의 논리가? 네. 네, 전 완전한 존재는,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은 불완전하다. 네, 신도 불완전하다. 음, 귀신도 신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데카르트 이게인데 이 논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인 게 신은 완전한 존재여야 해요. 신의 그 정의 절대자가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 완벽한 존재가 신이에요. 이들이 봤을 땐. 이들의 정의상 완전한 존재가 아니면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데카르트는 되게 논리적으로 했잖아요. 완전한 존재는 신이야. 그럼 신은 존재하지? 그럼 그 완전한 존재인 신이 인간을 속이지 않겠지. 왜냐면 완전한 존재니까. 되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이죠. 어, 논리적인데, 이제, 이걸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죠. 동의할 수는 없다. 완전한 너의 논리는 존재는 없고, 인정하지만, 응, 완전한 존재는 없고, 그지만 신은 존재하고, 응. 그거 완전하기 때문에 신을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을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한 존재인 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성이라는 게 되게 선하고 착하고 그런 바른 그런 완전성이겠죠. 근데 그런 신이 왜 인간을 속이겠어요? 뭐 선의를 속일 수도 있죠. 선의를 왜 속이겠어요? 이게 데카르트 입장에서 계속 이제 반증을 하는 거예요, 반론을. 음. 음,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이 데카르트 말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제 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데카르트에게 음. 절대 논리적으로 지지 않겠다,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데카르트. 보세요? 어떻게 보냐. 근데 좀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이걸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아니, 뭐, 어떤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건 그 신 존재 아, 자체에 대한,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니, 근데, 현대인들 뭐 아무나 붙잡고 이런 논증하면,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지 않을까? 음,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아무튼. 종교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뭐, 저의 입장만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입장을 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데카르트. 이게 좀 데카르트의 한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을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중세적이잖아요. 근대로 넘어갔는데. 음. 아무튼, 데카르트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이 두 가지죠. 영혼, 사유하는 존재인 영혼과 연장을 가진 존재인 물질, 이 두 가지를 끌어들입니다. 이원론이죠. 이원론. 근데 이원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나중에 벌어져요. 벌어지죠. 이게 영혼과 물질이 같지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422쪽에 보면 이게 아래 주석도 잘 표현했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과 감각과 뭐 꿈 추론을 기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코기토를 통해서 신까지 갔죠. 확실한 걸 하고 신에서 이제 복권을 합니다. 먼저 최초에 기각했던 것들을 추론, 꿈, 감각까지 다시 복권을 해요.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일단 내가 존재해요. 의심하는 내가 있고, 그럼 신도 있지. 그러면은 그 신이 나의 감각을 다시 또, 그 감각도 믿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 논리를 보면 처음엔 감각을 의심했다가 나중에 감각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논리를 가만히 따라가면. 근데 결국엔 그 이전의 철학은 다 받아들이진 않죠. 복권되지 않죠. 가만히 보면. 이런 논리. 음.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어. 이렇게 데카르트의 진리 기준은 합리주의적이다.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전제들을 데카르트는 뭐냐면 자신의 철학적 좌우의 대부분을 수용 가능한 전제들, 인간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냐 이걸 찾는데 평생을 바쳤대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내용들. 응. 이런 삶이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연역체계 자체에 중점을 뒀다고 하죠. 엄밀한 연역체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424쪽에 보면 역사적인 말도 나와요. 이게 보면 두 번째 문단.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절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대, 이런 의심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근데 기독교 진리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서와 전통을 내세웠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 오로지 성서를 주장했죠.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야, 성서의 가르침은 나의 양심이 알려주는 거다. 개인의 양심이 판단 기준이 된 거죠. 그럼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전통보다 더 자의적인 거 아니냐. 네 양심을 그게 성서의 기준이 되면 그게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된 거죠. 이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 이거 되게 와닿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논쟁이. 그러니까 양심을 알려주는 게 성서다. 음.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은 뭐냐면 네, 성서를 해석하는 건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응. 근데 카톨릭은 확실히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있죠, 전통. 근데 전통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신교는 되게 자의적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좀 넘어가서, 426쪽. 기계론적 세계관. 또 나오죠, 기계론적 세계관.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관계.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가 무한한 수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물질 입자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 입자들은 오직 양적 속성만을 가지며, 양적 속성이죠. 질적 속성이 아니라 공간성을 운동하고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기계론적 법칙들에 따라서만 서로 충돌한다. 이거 아까 문장 그대로 나오네요. 홉스에서 나왔던 문장들. 이 생각들은 역학의 성립에 큰 기여를 하였고 홉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여러 철학자를 매료시켰다. 그죠? 어,
기계론적 세계관, 고전 역학, 이런 뉴턴이죠, 뉴턴. 응. 근데 이런 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학적 난점들. 기계론적 세계관 때문에. 427쪽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는 색깔, 냄새, 고통 등 질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 간의 구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야, 성질과 정신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지? 음. 근데 홉스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적 이론론이라고 하네요.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자는 심신평행론이라고 합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선영님은? 이해 다 되세요? 근데 이해는 대충은 되는 것 같았어요. 어, 이해는 대충 되고요. 네. 근데 뭐, 홉스는 진짜 이해가 원래 잘 안 됐으니까, 원래 인물, 홉스 구멍이다, 구멍. 홉스, 네. 예, 홉스는 조금 그랬고, 그, 심신이원론, 그러니까 그게 별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영혼과 육체가 사물이 별개다. 음, 이원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원, 그죠? 이론론은 유물론적 이론론은 물질만 있는 거죠, 홉스한테는. 음, 영혼이 없는, 극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데카르트는 심신을 이제 둘 다 동등하게 가져가는 거고, 네. 음. 근데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론. 네, 평행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하나에서 같이 가는 음, 거로 가는 거 맞는 거죠? 그쵸. 근데 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음, 문제가 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파트가 홉스보다 적나? 홉스만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홉스보다 적죠. 그죠,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건 뭐 어, 저자의 마음이지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네, 데카르트가 끝나버렸어요. 데카르트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근데 홉스보다 괜찮다. 어떤 부분이 괜찮나요? 이해하기 쉬워서. 전체적으로 다 네네 아, 일리가 좀 있다. 일리가 있다. 확실히 근대 철학자, 근대를 열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되게 데카르트가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이 책의 저자도 그 논리성을 부각시키려고 많이 했고요, 실제로. 어, 자, 그리고 429쪽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 가슴의 이성이라고 나옵니다. 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파스칼을 거쳐 현대의 기독교 실존 철학자들로 이어지는 직접적 계보가 존재한다. 프랑스의 문화 전통에서 파스칼과 데카르트는 두 가지 상반되는 전통의 대표자로서 양극단을 형성한대요. 파스칼 팡세 유명하죠. 팡세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맞 저도 안 읽어봤는데 팡세에서 가슴의 이성을 옹호했다. 잠깐만요. 네네네네. 그때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고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가 아니면 그 홉스. 예. 토마스 홉스가 네네. 신플라톤주의였고 맞아요? 아닌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주의자 맞죠? 음, 신플라톤주의자고 맞아, 맞아. 아우구스티누스 신플라톤주의자고 그 다음에 홉스? 토마스 홉스 맞나요? 그게 예. 아리스토텔레스였나요? 홉스가 누구 영향을 받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난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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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홉스를 헷갈렸어요. 홉스 토마스 이름이. 홉스를 오늘 해가지고, 홉스 하니까. 토마스 토마스 홉스가 누구지? 아퀴나스가, 어, 네, 네, 토마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가, 어,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네, 제가 요거 맞아요.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거. 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동시에 그는 종교적 신념에 관해서 찬성 증거도 반대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믿는다면 얻을 것만 있고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음. 그래서 아래 8번 주석을 보면
팡세의 인용이 나옵니다. 근데 인용문이 진짜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술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충 봤어요, 대충. 어,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인용문이죠.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인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것을 으스러뜨리는 데에는 우주 전체가 무장하고 나설 필요가 없다. 그것을 죽이는 데는 한 줄기 바람, 한 방울의 물이면 족하다. 그러나 우주 전체가 그것을 으스러뜨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을 죽이는 그것보다 더 고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이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문장이 예술입니다. 또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아래줄. 가슴은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체의 이성을 갖고 있다. 신앙은 신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것이 이성의 선물이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신에 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신을 아는 것은 가슴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런 문장들. 문장이 너무 좋아요. 우리 그 보통 이제 블로그 같은데 이제 아니면 SNS에 막 명언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문장. 하숫가리 문장이 그렇다는 거죠. 명문이다 생각했고 파스칼 파트가 되게 짧아요. 430쪽을 보면 파스칼은 합리주의자 쪽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식의 불확실성에 대한 파스칼의 체념은 일종의 도취된 합리주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 실존적 체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파스칼인데 파스칼 어떻게 보셨나요? 빵새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음. 이제, 네, 그 빵새를 엿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책은 사놨었거든요, 저도 한권. 사는 근데 건 있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저도 읽진 않은데. 네,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좋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음.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이 귀엽지요? 눈송이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400, 안녕하세요. 해. 안 찍었지. 400, 고양이가 되게 시크하게 생겼는데. 예. 아니에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데요. 진짜, 예. 430쪽에 그 3번 비코. 저는 잠바비스타 비코가 요번에 제일 주목됐던 철학자예요, 솔직히. 이런 철학자가 있는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처음 처음 봤어요. 보셨죠? 근데 이 주장이 되게 신박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었어요, 되게. 어. 자, 비코, 본보기로서의 역사. 19세기의 그 절정에 도달한 새로운 역사 의식은 명백히 이탈리아의 역사 철학자 잠바비스타 비코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었다. 이 책 찾아보면 이 이름 검색해보면 알라딘에 나옵니다. 비코의 대표작이 나와요. 그거 한번 나중에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코의 대표작인 새로운 과학의 원리는 근데 이 제목이 이런 식으로 번역은 안 돼 있더라고요. 어, 어쨌든 원리는 난해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비코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코의 주장이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주석에 또 나와요.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431쪽인데요. 중간에 따라서 원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증명이 가능하지만 원인들을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기하학은 증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추론의 출발점인 성과 도형은 우리 자신이 그리고 묘사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철학도 우리 스스로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증명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 결과들로부터 구성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고 다만 그 원인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만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래 보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용문이 나옵니다. 이성은 단지 그 자신이 그 자신의 기획에 따라 산출한 것만을 통찰한다. 저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직관이랄까? 계속 보면요. 430쪽 아랫줄. 이때 비코가 생각한 1차적 대상은 사회와 역사이지만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와 법령도 그 역시 그 대상이다. 사람이 창출한 것은 신이 창출한 것, 즉 자연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자연은 사람이 아니라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신만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자연은 신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연을 몰라요, 인간은. 근데 하지만 인간이 만든 건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이런 논리거든요. 우리는 자연적 과정들을 기술하고 물리적 현상들이 실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왜 자연이 실제 현상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오직 외부로부터만, 즉 관찰자의 시각에서만 자연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신처럼 그 내부로부터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 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우리가 그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것들 뿐이다. 즉 인간이 그것들의 창조자임을 인식할 때뿐이다. 따라서 미코에게 있어서 구성된 것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간의 구분은 중요한 인식론적 함의를 갖는다. 음.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비코의 주장이랄까. 저는 이거 100% 공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결국 뭐 자연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 인간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그 네. 이외에는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지 않아요? 자연은 우리가 관찰자의 시각에서만 외부밖에 알 수 없는데, 네. 내부로부터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기하학이나 아니면 사회, 국가, 뭐 공동체 이런 건 인간이 만든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문학 만든 것만이 이해할 이제 수 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고 음,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예 최초의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뭐 그 다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에도 다 뻔한 얘기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 그래서 아, 유명해지지 않았구나 비코가.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구나. 뭐 특별한 말을 한 건 이게 아니다.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았구나. 네, 네네.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그냥 음, 좀 정리해서 얘기한 느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저는 근데 되게 놀라웠거든요. 아, 진짜요? 어,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소설이나 이런 쪽 관심 많거든요. 문학 쪽이나 예술 쪽에. 근데 비코의 말을 가져오면 인간은 소설에 대해서 100%알 수 있어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소설은 인간이 썼으니까 분석할 수 있죠. 100%. 퍼센트를 구제하면 뭐 인간이 만든 모든 것 드라마, 영화, 웹툰, 뭐 게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어요. 그 구조나 형식이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이나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나무 아니면 고양이 우리가 100%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양이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고양이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는 알 수 있어요. 노트북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는 다 분해하고, 낱낱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나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인간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거든요. 이 논리 자체는 너무, 너무 설득력 있다.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아, 앞으로, 진짜요? 나의 철학으로 가져가야겠어. 아니, 아, 어쨌든, 진짜요? 보다가 괜찮은 철학이 있으면 가져오는 거잖아요, 내 철학으로. 야, 비코의 생각 너무 좋은데 가져와야겠어. 약간 거죠. 이 주장이 근데 되게 단순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만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명료합니까? 아무튼 계속 보면요. 첫째, 근데 저는 네네, 그래서 네, 그 34페이지에 나오는 어, 이제 네, 비코가 성서
같은 경우에는 신화 전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고 뭐, 결국은 성직 그 미신 사기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견해에 대해서 근데 음, 이제 뿐이라는 급진적 계몽사상가들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라고 음, 이렇게 비코가 보기에 음, 신화는 과거 사람들이 다른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상력 판타지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고 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소설 얘기를 그래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맞죠? 뭐 그런 거죠. 어,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 근데 약간 이게 그 성서가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그것 이게 근데 말이 좀 헷갈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음, 그러니까 이게 번역 그 편집자가 편집할 때 번역을 좀 비꼬든 음, 음, 성서가 음,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성직자들을 부추긴 미신과 사기일 뿐이라는 건지 이게 뭔 음. 말이에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비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서가 신화와 전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니다. 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신화가, 경험이다. 그러니까 성서가 미신과 사기일 뿐이라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비코가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상상력 판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대 사람들, 이게 위에 맥락을 보면 언어 연구, 문헌학이 중요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요소들을 봐야지, 문화를 봐야지.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 그 시대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미신과 사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봤습니다. 일단, 일단은, 어, 그래서 이게 되게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네, 헷갈릴 수 있겠네. 문장도 헷갈리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번역의 상상력, 문제, 즉, 판타지아를 통해서 번역의 우리는 문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고,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의 세계를 안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음, 그 판타지아는 세계를 범주한 어쨌든 뭐 그거고 상상하는 능력이고, 음, 신화를 미신이라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음. 이게 신화라는 거, 성서라는 거, 뭐 이런 판타지아라는 것도 결국은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미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아니, 비코가 얘기하는 게. 그죠, 그죠, 그죠. 네, 그, 그러니까 미신과 사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있었던 일인데 응,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상.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저는 되게 근데 이게 또 상상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음. 상상력 판타지라는 거는 보통 허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 그런 의미 맥락으로 전 이게 상상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철학 공부하는 것도, 아, 뭐, 그쵸, 홉스 시대는 어땠을까? 홉스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데카르트는 그때 당시에 왜 저런 철학을 했지? 이게 다 상상력이잖아요? 단순히 허구만이 아니라 상상력은 뭐, 감정이입이기도 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랄까? 공부, 공부나 뭐, 그 모든 영역에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넓은 의미로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음, 허구가 아니라는 그죠. 거를 보고 얘기를 한 건가? 음, 음, 네.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 좀 부분이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았는데, 이게 그랬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게
그런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헷갈렸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상상력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해하는 상상력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게 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선영님이 이해하는 상상이 다른 거죠. 응.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 자유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마다 자유주의를 다르게 정의할 거다. 어, 어느 그런 거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의 화두네요, 화두. 예, 근데 저는 그 철학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철학은 그냥 개념 정의거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의해. 어,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근데 그 철학자는 그 개념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개념 정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루플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개념 정의가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언어를 잘 쓰는 뭐 시인이든 소설가든 자기만의 어떤 사전, 그 자기만의 어떤 개념 정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음. 중요하죠. 철학자도 개념을 갖고 사유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저는 근데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그쵸. 옛날에도 예.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철학을 개념 정의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철학은 그런 거다. 이제 철학에 대한 철학은 그런 거다. 여러 정의 중에 뭐 그런 철학은 생각. 개념 정의다. 예, 그런 생각. 음, 그렇습니다. 자, 일단 432쪽을 다시 와서 한번 보면 첫째라고 나오는데요. 새로운 과학은 데카르트 주의에 대한 하나의 교정을 의미한대요. 우리 데카르트 배웠었죠. 데카르트는 인문적 연구는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인문학은 위상이 낮다. 근데 이걸 비콘은 반대로 뒤집는다는 거죠. 아니, 인간 스스로 탐구 대상을 창출한 학문에서만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둘째, 비콘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간의 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과학 철학 내의 논쟁을 선취하고 있다. 논쟁을 선취한다 이런 문장 계속 나옵니다.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서로 다른 관계에서도 관련된다. 비콘은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인간 정신의 산물로 본다. 음. 그래서 새로운 과학에서 연구자는 사회와 문화를 인간의 의도와 욕망과 동기들의 표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음. 인문학, 어, 그래도 인문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을 표출한 거니까. 이런 얘기들. 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434쪽.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언어 연구해야 되고, 문헌학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음, 상상력 판타지아를 통해서 안으로부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상상하는 능력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을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35쪽을 가면, 비코는 한 민족의 발전과 한 개인의 발전 사이에 유비 관계가 있다고 봤다. 계통 발생은 종의 발전은 개체 발생, 개인의 발전과 유사하다. 모든 민족은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음을 맞는다.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과정이다. 공통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안으로부터 이해한다는 말도 자주 나오죠. 네. 음, 우리들은 감정 이입 내지 판타지아를 통해서만 그러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비코의 개념인 것 같아요. 감정 이입, 판타지아, 뭐 상상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436쪽에 보면 비코의 새로운 과학은 문헌학과 사회학과 역사 연구의 종합이다. 그래서 주요 세 시기를 나누죠, 역사를. 신들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 인간들의 시대로 나눕니다. 이 주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신들의 시대는 말 그대로 437조. 초창기 인간들은 자연의 힘 앞에 공포에 떨었고 경악하였다. 어, 자연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신이 번개를 치고 그런 거죠. 신이 태풍을 부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세계관은 유비적이고 연상적인 사회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게 신이 정해준 거예요. 전통 관습 제도. 그죠? 신들의 시대였다. 그래서 종교, 예술, 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시대.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영웅의 시대. 강력한 가부장들이 등장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보면 거의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호메로스의 영웅들은 노래하지 산문으로 말하지 않는다. 메타포가 개념이나 전문 용어들보다 우세하였다. 이 시대의 지혜는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시적이었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온 거죠. 인간들의 시대.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등장하고 철학적 지혜가 시적 지혜를 대치하는 인간은 추상과 보편적 개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세 시기로 439쪽에 두 번째 문단 비코 전문가가 비코를 상상력이 풍부한 여기도 상상력이 나오네요. 상상력이 풍부한 역사적 유물론자로 묘사했다고 해요. 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어요. 비코. 선생님 어떻게 자마비스타 비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철학사 이런 얘기 공부하고 그뭐 공부를 해보지는 뭐 그렇게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부터 많이 듣기도 어렸을 때. 하고. 음, 근데 이제 비코는 처음 들어본 저도,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저도죠. 12페이지나 할애를 했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분량이. 그래서 좀 어,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네, 그래서 다른 책들과 좀 다른 비교를 책에는,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되게 뭐, 돌풀림, 저는 그냥, 또 의외네? 뭐, 이렇게까지 뭐 어, 그랬는데, 돌풀림은 또 비코가 되게 막 마음에 드신다고 중요한 하시니까, 철학자다. 이게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제가 다른 책도 읽어봤잖아요. 뭐, 램프레이트나 힐슈베르그 읽어봤는데, 비코 음,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거나, 못 보셨어요, 아예? 아예 안 나오죠. 비코, 아니면 다루더라도 한두 줄, 한두 문장 나왔을 거예요. 음, 그냥 스쳐 아는 철학자 정도? 그만큼 비코가 이제 재조명된 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음, 철학 연구를 하면서 현대에 와서 이게 비코가 음. 중요해진 건지 아니면 닐스 길리아와 군나르 시르베크가 봤을 때 이 철학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하죠. 비코가 교일서가에서 음, 비코 자서전이 나왔었네요. 교일서가 같은 어, 경우에는 문학동네 임프린트거든요. 어, 근데 네네. 이게 그 비코 자서전을 쓸 정도면 이제 음, 2020년에 나왔는데, 최근이네요. 네네네. 재조명됐다. 비코가. 그러니까요. 재조명 그동안 됐네요. 역사에 묻혀 있다가 우리가 비코라는 철학자를 모르다가 최근에 와서야 비코가 이제 뜨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음. 이런 현상은 참, 그러니까 그 니체 같은 경우에도 당대 뭐 그런 철학자들 좀 있죠. 몇몇 철학자들이 당대에는 잘 모르거나 묻혀 있다가 너무 시대로 앞서간다든지 나중에 음, 발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코가 아마 음,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음. 반가웠고, 근데 음, 비코가 1980년대 이후부터 조명받은 철학자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논문이 집 믿고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어쩐지 그래서 80년대면, 제가, 2000년대 음, 2000년 이후부터 이제 더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시대를 앞서갔네요. 네, 비코가. 이게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저쪽에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같은 경우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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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인가 초반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쓰여진 책이 비코를 다룰 리가 없죠. 음, 힐슈베르거도 50년대가 60년대 책이 초판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책이 최근 들어서 이게 아마 닐스 길리 이 책은 아마 최근에 나왔을 거예요, 거의 상대적으로.
그래서 음, 비코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릴 수 있었겠죠. 이게 음, 2001년 저본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신 연구 성과가 음, 반영된 거죠. 음, 이 책이요? 아, 여기, 그 어, 닐스 길리의 책 예, 닐스 말씀하시는 길리의 책이, 거죠? 예. 비코가 아마 알라딘에 검색해보면 한 권 나옵니다. 주저. 두 권, 자서전 하나 있고, 그 자서전 다음에 말고 새로운 주저. 학문, 예, 그거. 주저요? 예, 주저죠. 새로운 학문. 새로운 학문 말씀하시는 그죠,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 권 나올 거예요. 두꺼운 거. 예. 이거 그거를 나중에 아카넷 읽어봐야겠다. 출판사 거 말씀하시는 아, 맞아. 거죠? 아카넷 믿을만 하죠. 학문서들 많이 나오는데, 학술서. 아, 그래요? 네, 학술서. 아, 그래요? 그쵸, 그쵸. 고전 책들을 많이 나오는구나. 학술서 요즘 진짜 많이 나와요. 고전. 거의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잠바비스타 비코의 그 책을 한번 사서 봐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전바비스타 들었어요. 비코의 책이 음, 그 번역이 안 된 책들이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대표작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번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대표작 얘기밖에 안 해요. 비코의 다른 책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아, 여기 그래요? 십몇 쪽에 이르는 이 분량이 비코의 대표작 얘기입니다, 다. 음,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철학자를 저희가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데카르트나 파스칼은 이미 아니까 음, 아니, 반가웠습니다. 막 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지금 자서전 하나 있고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 그게 그 다죠.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번역이 안 된 책 있으면 제가 아, 한번 기획해 볼까 생각이 드네요. 그건 따로 한번 근데 비코라는 인물 자체 한번 따로 좀 알아봐야 되긴 하겠네요. 왜냐면 어떤 철학자는 뭐 한 권만 비코 설마 한 권만 썼나? 뭐 대표작이라고 나오니까 다른 책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궁금해지네. 저도 한번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진에서 정리, 나온 뉴사이언스라고 있네요. 이게 새로운 학문이 그죠? 이건가? 그거죠, 그거. 주저. 아마 비코는 그거 한 권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저가. 그리고 자서전 있고. 그죠.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오늘, 어, 마키아벨리, 홉스, 그리고 데카르트, 뭐, 파스칼은 너무 짧게 다뤘고, 잠바비스타 비코까지 했는데, 서랑님이 한번 총평, 이, 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한 주만에 다 다뤘는데 어떠셨나요? 뭐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 철학이랑 안 맞는구나. 너무 어려워요? 어떤 면이 좀 안 네, 맞나요? 그게 좀 네. 어렵죠. 네. 철학은 원래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어렵다기보단요. 우리 어려운 거는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익숙해지면 재밌어지겠죠. 재밌으세요? 좀 나름 재밌습니다. 어, 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이거 이후에도 또 서양철학사 책 몇 권 더 읽으시면 드디어 이제 눈이 확 트이실 거예요. 음, 눈까지 확트예요. 보이지 않을까. 그럼 보이지 않을까. 익숙해지지 않을까. 익숙해지면 재밌는 음, 거죠. 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아까 뭐 파스칼 팡세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저희 채널에서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아, 유명한 책들이라서 저는 잘 재밌겠죠. 모르겠네요. 음, 나중에 뭐 플라톤 전집도 할 거고 읽을 게 플라톤 많습니다. 전집이요? 음, 아, 저는 원서 되도록이면 최신판으로, 그죠. 최신 그걸로, 아니, 최신, 그 뭐야. 최신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 네네네네네, 현대 철학자들로. 포코 뭐 들레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있죠, 최신 철학자들. 아무튼 여기까지 네네. 하고요.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어, 선생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녹화가? 네, 재밌었어요. 저, 네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예고를 할 텐데요.
제 10장 10장 거의 읽은 거의 다 끝났어요. 제 10장 체계로서의 합리주의. 드디어 이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나와요. 아, 이분들 네. 재밌거든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리고 11장 로크까지 일단 한번 읽어서 10장 11장 읽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